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웹 및 앱 콘텐츠 제작 기술에 관한 4주차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 PHP와 MySQL을 사용하기 위한 APM 셋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설치와 그리고 PHP에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PHP 환경 설정인 PHP INI에 대해서 사용을 설정 바꾸는 거를 해보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HTML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PHP에 관한 기초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 PPT는 저희 수업 자료 사이버 캠퍼스 cc.성결.ac.kr에 가셔서 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저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그 강좌가 나타나는 거고, 수강 신청을 하신 학생분들은 이 본인 수업에 맞춰서 들어가셔서 여기에 4주차 온라인 강의 PPT를 받으시면은 오늘 설명드릴 거에 대한 PPT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 온라인 실습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도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PHP 코드들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얘를 어떻게 실행시키면 되는지 그 파일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저는 저희가 저장해야 될 곳은 네, 여기 C 드라이브에 APM 셋업 안에다가 htdocs 부분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강의가 4주차 강의이기 때문에 4주차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04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셔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을 잠깐 해두시고 난 다음에 실제 폴더에 가셔서 C 드라이브 부분에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부분에 가셔서 APM 셋업이라는 폴더 안에 그 다음에 htdocs라고 하는 폴더 안에 2번 폴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압축을 열으셔서 압축이 이렇게 열리면 이 파일들을 이제 압축을 여기다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풀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새 폴더에서 저는 이번에는 04라고 하는 4주차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4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폴더 안에다가 다음 오늘 수업하고자 하는 파일들 모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누르실 때는 첫 번째 하나 파일을 누르시고 Shift 키보드를 누르신 다음에 이쪽까지 하시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끌어서 놓으시면은 압축이 풀리는 것입니다. 네, 폴더 오늘 실습하기 위한 파일을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수업 자료는 이 PPT를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C 드라이브에 반드시 APM 셋업 그리고 htdocs 그 다음에 4번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들을 놔두셔야지만 이 파일들을 이제 읽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잘 놔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오늘 4주차 강의를 이제 실습하기 위한 거는 설정을 해놨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계속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이 APM 모니터라고 하는 게 실행이 돼 있어야 되고 이 APM 모니터 안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모니터 보기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이 모니터에서 아파치2가 정상 동작을 해야 되고 MySQL도 사실 정상 동작 중으로 해서 스탑에 빨간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수업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MySQL 부분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동영상에서 보셨던
빈남이라고 하는 APM 셋업이라고 하는 쪽에 그 부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에 있는 스텝 2를 확인을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MySQL은 원래는 이쪽에서 동작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실습하는 데에서는 이것도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이쪽에 MySQL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이 어플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업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거로만 작동이 잘 되고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고, 수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실습하는 파일들 처리가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PHP 기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PHP 시작과 끝을 알아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주성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어서 가장 많이 쓰는 에코문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에코문을 사용하는지와 그 다음에 상수와 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용한 변수명을 만드는 방법, 이 변수는 항상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인 다양한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까지 HTML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는 영상을 같이 첨부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마지막 부분인 HTML에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HTML 레이아웃에 많이 사용되는 div라고 하는 그러한 그 HTML 코드와 태그와 스판이라고 하는 HTML 태그를 다른 영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HP에 대한 전반적인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결되는 영상으로서 HTML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 부분인데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을 첨부되는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TML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든 PHP의 프로그램은 HTML이 아니고 PHP입니다. PHP는 물음표로 시작을 하고 물음표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이 꼭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4줄짜리 코드를 보실 때에도 물음표 하고 그 다음에 에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한 줄이 끝났습니다. 명령어에 대한.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명령어에 대한 한 줄이 끝나고 PHP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물음표로 다시 닫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파일을 어떻게 실행을 해보느냐? 직접 만드셔서 작성을 해보셔도 됩니다. 뭐 메모장을 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에코 안녕하세요 명령어 하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 또 쓰시고 반갑습니다 를 쓰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줄과 두 줄 각각 명령어가 다 실행이 되고 끝났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접고 다음과 같이 끝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럼 PHP가 끝났으니 저장하기를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저는 당연히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APM 셋업 그 다음에 htdocs까지 항상 들어가는 폴더 구조입니다. 이쪽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파일명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할 곳은 04번이라는 폴더 안에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파일로 이름을 바꾸시고 나서 여기에 이번에 hello.php가 있긴 한데요. 그러면은 hi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해서 hi.php로 작성을 하시고 인코딩 타입은 한글이기 때문에 안시로 가능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글자가 깨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i.php로 저장이 되어 있고 얘를 부를 때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04번 폴더까지 가셔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컴퓨터 PC에 C 드라이브, APM 셋업, htdocs 04번에 있는 hi까지 찾아가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누르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더블 클릭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메모장만 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04번이라는 폴더 안에
hi라고 하는 php를 넣어놨으니 얘는 브라우저로 해서 열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여시는 방법은요. 주소를 적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파일에다 적으시는 거 아닙니다. localhost 그 다음에 04번이라는 폴더 안에 hi라고 하는 php 파일을 부르겠다라는 것을 브라우저에다가 이름을 주소를 적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주소를 다음과 같이 localhost /04/hi.php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글씨가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br이라고 하는 태그 하나가 빠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안녕하세요 다음에 br이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해주고 다시 파일에 저장을 한 번 더 하면 저장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를 열어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한 줄까지도 잘 띄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PHP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코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화면 출력하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태그에서 각각 한 명령어가 끝날 때마다 쓰는 세미콜론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코드를 제가 메모장에서 작성을 하고 같이 따라 하셨다면 보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혹시나 이 부분이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떤 코드인지 한번 실행만 해보고 싶어 할 때에는 이 hello 2.php라는 파일을 제가 수업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앞쪽 풀었던 이 4번이라는 폴더 안에 잘 찾아보시면 hello2.ph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그냥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열리는데 이렇게 돼 있네 라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까지 했으니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보셔야 된다고 했죠. 브라우저에서 보시는 방법은 여기에 http localhost 04번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hello 2.php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그대로 브라우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에 주소를 그대로 놓고 엔터를 치면 네, 이번에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는 좀 전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석문인 부분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할 때 한 사람만이 그 프로젝트를 다 수행을 하고 있으면 설명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서를 만들고 또 다음 날은 다른 문서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요거는 나중에 처리해야지 혹은 나중에 이 부분은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 파일은 무슨 파일입니다 혹은 이 부분은 무슨 코드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될 때는 이러한 주석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 관한 부분으로 한 줄만 주석 설명을 적을 때에는 슬러시 2개, 그 다음에 여러 행의 주석을 처리할 때는 시작하는 부분에서 슬러시 별표, 나는 여러 줄 할 거야 라는 별표와 막 내용을 적고 난 다음에 다시 별표 슬러시를 하면은 그 부분까지가 주석으로 모두 다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코드 내용상으로는 메모장에서 보실 부분은 comment.php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04번 폴더 안에 comment.php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음표 있고 물음표 끝나고 이 부분에 한 줄짜리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줄짜리 이상을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 줄이 다 주석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부를 때에도 저 주석 부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단 이 내용에 해당하는 echo 이 문장은 출력된다 라고 하는 요 글만 브라우저에 출력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요, 브라우저에서 이번에는 04라고 하는 폴더 안에 comment.php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네, 그 글씨만 나타나고 실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이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프로그램할 때는 그렇게 많은 필요가 없지만 혼자서 커다란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파일 양들이 되게 많아졌을 때에는 아 이거는 나중에 처리해야지 혹은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처리들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놓을 때 파일 내에다가 적어놓는 것이 이러한 주석 처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PHP에서 가끔 자주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에코문입니다. 에코문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합니다. 대신에 에코문 사이에는 에코문 다음에 반드시 이러한 땡땡 표시로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지만 에코문이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HTML에서 배우셨던 BR이 들어간 태그가 있으니 이 부분은 네,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줄이 쫙 그어져 있고 한 줄 내려가서 사과라는 글씨, 또 한 줄이 내려가서 오렌지라는 글씨, 한 줄 내려가서 쭉 줄이 그어져 있고 한 줄 내려가서 뭔가 특수 문자가 한가득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내려가고 줄 그어져 있고 한 줄 내려가서 사과, 한 줄 내려가서 오렌지, 한 줄 내려가서 또 줄이 그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요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들만 쭈루룩 잘 실행이 돼서 보일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파일이 메모장에 잘 적혀 있는지를 에코문 파일을 가지고 열어서 확인을 하면 아 다음과 같이 잘 적혀 있네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닫고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내에서 이번에는 04 슬러시 다음에 echo.php를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한 줄 사과 오렌지 한 줄 여러가지 특수문자 한 줄 사과 오렌지 또 한 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PHP에서 뭔가 처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부분은 HTML을 사용하지만 그 HTML을 사용할 때 이 에코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보여주셔야지만 화면에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PHP를 안 쓸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네, 아까 그 파일을 먼저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나는 중간중간에 HTML을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PHP를 잠깐 그만둘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줄 그어지는 부분과 사과, 오렌지, 에코 부분을 다시 줄 그어지는 마지막 부분만 또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럼 잘 봤을 때에도 이 부분은 PHP이고 이 부분은 PHP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물음표 안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음표와 물음표 사이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HTML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 부분도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줄이 쭉 줄이 꺼지고 BR이 표시가 된 겁니다. HTML로 그대로 표시가 된 겁니다. 다음 사과라는 글씨가 나타나고 한 줄 떨어지기 또 오렌지가 나타나고 한 줄 떨어지기를 해주시면 얘는 에코가 안 적혀 있지만 HTML로 표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HTML로 표시된 부분이라고 하기 위해서 HTML로 표현된 부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세 개는 HTML로 표현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PHP를 쓸 때에는 이어서 또다시 물음표 시작과 끝을 해주시면 연결돼서 파일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저장하고 정말 얘가 잘 되느냐를 확인을 좀 전에 에코 해놨던 거를 새로 고침만 해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네, HTML로 표현된 부분이라는 글씨가 들어가고 그대로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에코에 이어서
상수와 변수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일반적인 값들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그냥 일정한 값인 저희가 숫자로 입력하는 뭐 1000이라는 숫자, 마이너스 3.3이라는 숫자, 혹은 자동차라고 하는 글씨 등이 상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항상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변화되는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돌아다니는 바구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변수라고 얘기하고 저는 바구니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들고 다니는 크기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바구니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 바구니에다가 원하는 값을 넣어줘야 될 수가 있고 이해를 옮겨 다닐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를 사용하는 표시는 맨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var 뭐 혹은 달러 $age 혹은 달러 $p 혹은 달러 버스 1, 달러 택시 3 등과 같은 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 변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잘못된 변수명의 예로 이렇게 한글을 달러 다음에 사용을 하거나 달러 다음에 제일 먼저 숫자를 사용하는 식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수 중간에 혹은 끝에 이렇게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변수명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변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예제를 다음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파일명은 var.php입니다. 직접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메모장에 직접 작성을 하는 것도 할 거지만 먼저 보시면 이렇게 var이라고 하는 php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변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A라고 하는 변수 바구니에다가 자동차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띄워주고 화면상에다가 A가 가지고 있는 애가 뭐야 라는 것을 출력을 화면에다가 해달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자동차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다가 기차를 집어넣어 줍니다. 아까는 자동차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들어가 있던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 기차가 이번에는 이 A라는 변수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줄을 또 띄워주는 화면 동작을 해주고 HTML 동작을 해주고 이번에는 A가 또 뭐 가지고 있는지도 또 다시 출력해줘 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기차라는 글씨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에다가 이번에는 100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1000을 집어넣을 때는 왜 앞에 거와 다르게 따옴표가 안 들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열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 없이 사용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A에 들어갑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기차는 또다시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고 BR 한 줄 띄워주면서 A를 출력을 해주면은 자동차 출력 한 줄 띄워주고 기차 출력 또 한 줄 띄워주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거는 다음과 같이 한 줄 먼저 띄워졌고 자동차 한 줄 내려가서 기차 한 줄 내려가서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럼 정말 얘가 잘 실행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브라우저에다가 이번에는 공사 여기 주소값만 var.php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네, 한 줄 잘 떨어져 있고 자동차,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1000이 잘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변수 사용법입니다. 이번에는 국어 85점, 영어 90점, 수학 98점, 그 다음에 뭐 소사이어티, 사회 80점, 그리고 과학 SCI라고 하는 과학은 90점입니다. 이렇게 총 5개의 변수 바구니를 선언을 해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쪽에는 얘는 국어 점수야, 얘는 영어 점수야, 얘는 수학, 그 다음은 사회, 과학 점수야 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 변수 옆에다가 그 주석으로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합계라고 하는 바구니에다가는 얘네들 5개를 모두 다 더해서 합계라고 하는 썸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럼 뭐 눈으로도 계산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5개를 다 합쳐서 총점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 부분은 10번 라인에서만 표시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네, 2번부터 6번까지 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다 합해서 썸에다가 집어넣고 이 코드는 10번 줄까지 있지만 이 앞부분에 대한 모든 값은 여기에 합쳐져서 이 라인만 출력이 되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sum underbar o.php 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sum underbar o.php 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앞에 설명드렸던 그 파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점수가 각각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다 합쳐서 합계 점수는 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줄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 출력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위해서는 주소에다가 04 슬러시 썸 언더바 5.php 5과목이기 때문에 5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5과목의 점수의 합계는 443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실습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뭐 어떤 걸 해보시라고 실습 시간을 잠깐 드리는 게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맞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이번에는 저도 이 파일을 같이 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vg 언더바 5.php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 파일을 가지고 한번 평균을 또 10번 라인 다음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더바 5 파일 열은 다음에 여기에 뭐 한 칸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한 칸 떨어지는 라인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vg라고 하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앞에 만들었던 sum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 합계는 아까 443이라고 하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쵸? 합계는 봤기 때문에 5를 나눠주면 평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평균은 에코 부분에다가 5과목 점수의 평균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avg를 쓰시면 평균까지도 구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저장을 하고 파일 저장을 잘 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 브라우저에서 avg 하시고 언더바 5.php가 파일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안 하고 그냥 저장을 했네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애를 그냥 저장이 아니라 만약에 avg 언더바 5라는 php로 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모든 파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시가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데가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에 htdocs에 04번 폴더 안에 이제 이 파일을 avg 언더바 5.php로 하겠다라고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셔야지만 파일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여기도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얘를 실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avg 언더바 5.php 파일이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 이대로 해서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합계가 나오고 그 밑에 평균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이 변수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변수 사용은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변수의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어떠한 영화관 입장료를 계산하기 위한 p.php 파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5,000원은 학생 요금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그 다음에 어른은 8,0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hild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5,000원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adult라고 하는 성인한테는 8,000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장하는 사람이 어른이 3명이고, 청소년이 3명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성인이 2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넘버 1과 2라고 하는 변수 바구니에다가 3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청소년 그 금액과 곱하기 청소년 인원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른 금액 곱하기 어른 수를 여기에 계산해서 앞에 거와 더해서 총 금액을 토탈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입장료는 차일드 한 칸 띄우고 1이고, 성인 입장료는 어덜트 띄우고 1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은 그래서 몇 매를 살 건지 넘버 띄어쓰기 하고 매, 그 다음에 성인도 넘버 2 띄어쓰기 매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계산했었던 전체 금액이 전체 입장료 땡땡 토탈 1입니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차일드 다음에 1이 바로 붙어 있으면 이게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각각 다 화면에다가 출력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쓰여져 있는 글씨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띄어쓰기 없이 꼭 붙여서 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 표시를 하시고 띄어쓰기 없이 원을 작성을 하시면 그 글씨까지 붙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 프로그램이 잘 실행하고 동작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PHP를 다음과 같이 열어보시고, 이 부분에 아까 코드 설명한 거하고 다 똑같이 잘 돼 있네 라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얘를 실행을 브라우저에서 해보시면은 p.php인 거죠. pee.php 해서 실행을 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드립니다. 네, 그래서 변수에 대한 설명드리고, 이러한 변수들은 정말 저희 PHP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변수는 빠지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변수는 숫자가 바뀔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간 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제 변수에 대한 사용 방법이 끝나고 나면 그 변수들 간에 서로 계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해당하는 산술 연산자 뿐만 아니라 화면상에 보여지거나 문장들 간을 연결하기 위한 문자열 연결 연산자도 존재를 하고, 또한 3 더하기 5는 7이라고 했을 때 는에 해당하는, 저희는 변수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 어떠한 값들 변수들을 더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값들을 더해서 어느 변수에다 집어넣을 때 쓰는 대입연산자와, 이 대입연산자는 또 는과 그 앞에 뭐가 다른 거가 붙어서 산술연산자 같은 게 붙어서 또 다른 형태로 수행이 되는 그런 대입연산자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비교문에서 사용하는 비교연산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도 있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4개에 해당하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어나갈까 합니다. 그럼 먼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를 했을 때 그 나머지를 얻게 되는 값입니다.
원래 나누기는 뭐 8 나누기 2를 하면 나머지 몫인 값인 나머지가 아니라 몫의 값인 8을 2로 나눴을 때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퍼센트를 사용할 때는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3이지만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는 1을 표시하는 게 이 퍼센트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만 증가시켜주는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하나씩을 감소시켜주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동작을 저희 PHP에서 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arith.php 파일을 열어서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a라고 하는 변수 바구니에 7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공간에는 현재 a 공간에는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b 공간에는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번, 3번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5번 라인에 보면은 A 공간에 있는 애를 하나를 증가시켜 달라고 플러스 플러스 하고 있습니다. 그럼 A 공간에는 7이 8로 바뀌게 됩니다. B 공간은 원래 8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었는데 6번 라인에 의해서 이번에는 하나씩을 1을 빼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이 됩니다. 그럼 여기 6번 라인까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8번 라인에서는 뭐를 하느냐? B라는 공간에다가 다시 넣어주는데 현재 A가 가지고 있는 값과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곱해라. 그러면은 8하고 7을 곱하니까 8, 7이 56이죠. 네, 56인데 거기에다가 2도 더해줘서 그럼 58이 됐습니다. 그 더한 값을 어디다가 넣어주냐면은 B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 값이 갑자기 58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봤더니 이번에는 B라는 공간이 아니라 C라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라는 공간이 생겼고 여기에는 A가 가지고 있는 값과 B가 있는 값을 더해서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넣어주니까 66이라는 숫자가 C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간을 12번 라인에 의해서 이제 출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8이라는 숫자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은 58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C가 가지고 있는 값은 66이라는 숫자를 출력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에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거를 미리 캡처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무슨 동작을 하냐면은 14번 라인에서는 A를 B로 나눠봐라. 8을 58로 나눴는데 나머지는 얼마냐? 당연히 8이겠죠. 그 8을 이번엔 여기다가 넣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기 때문에 8을 58로 나누면 당연히 나눠지는 게 없이 그냥 8이 그대로 생기는데 걔를 C에다가 넣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이번엔 A가 가지고 있는 값에 2를 더해서 그럼 10이죠. 그 10이라는 숫자를 어디다가 넣어주라고 했냐면은 B에다가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값이 이제 B가 갑자기 1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라인에 내려오게 되면은 A에다가 3을 곱합니다. 원래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18이었는데 8 곱하기 3을 하면 3, 8이 24가 돼서 다시 A에다 넣어버리니까 얘는 2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있는 값들을 각각 화면에다가 또다시 출력을 한번 해달라라고 한 값이 여기고요. A는 24를, B는 10을, C는 8을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 잘 출력이 되는지를 저희도 한번 파일에서 찾아보셔야 되겠죠. 네, arith.php 파일이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잘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돼 있으니 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arith.php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그 코드 내용을 보시고 이 코드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변수가 변화하고 있는지 사칙 연산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산술 연산자에 대한 부분이고, 문자열 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010이라는 글씨 숫자와,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글씨입니다. 그쵸? 이 따옴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일반적인 숫자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약에 숫자로 넣는다고 할 경우에 원래 써야 되는 따옴표를 빼버리면은 얘는 앞에 0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로 010이라는 문자를 N1번에다가 그 다음에 232라고 하는 또 문자열을 N2번에다가 그리고 3233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N3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휴대폰 형태로 보여주고 싶은데 화면에다가 그렇게 보여줄 때 한꺼번에 얘네들을 묶어서 대시까지 들어가 있는 새로운 변수 공간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표시를 한 것이고 010이라는 글씨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을 붙일 건데 연결해서 붙이는 의미로 이 점이라고 하는 거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점은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점입니다. 그래서 010 대시라는 문장 또 2332 대시라는 문장 또 점 찍고 3233이라는 글씨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져서 HP에 들어가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문자 N1번이라는 거는 010이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이 문자 하나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 점 두 개에 의해서. 그러면 대시라는 게 들어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점 다음에 붙이기를 N2도 또 붙이고 싶다. 그러면 2, 3, 2가 들어가 있고 또 붙이기를 대시를 하나 또 넣어달라. 그러고 또 붙이기를 이번에는 3233이라는 글씨도 붙여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P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 문자열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얘를 출력을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8번 라인에 의해서만 화면에 휴대폰 번호가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왜 하냐 싶겠지만 나중에 사용하실 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라고 하는 .php 파일을 살펴보시면 그대로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을 해 보시기 위해서는 .php를 실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시면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가로 4라고 하는 번호 혹은 물결 4라고 하는 번호를 붙이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넘버 4라고 해서 N4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물결 뭐 3233 혹은 3234 번호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번호를 쓰게 될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때는 이쪽에 점 이 글씨만 바로 더하면 되기 때문에 $N4라고만 해도 됩니다. 혹은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까지는 잘 작성을 했으니 여기에다 또다시 HP에다가 원래 있던 HP에 나는 N4번에 해당하는 값도 넣고 싶다 라고 쓰셔도 둘 중에 어떤 형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문장 연결자는 이 글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띄어쓰기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띄어쓰기를 하나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럼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잘 붙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HTML에서 어떤 MySQL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화면에다가 보여줄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문자열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의 경우에는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좀 변화가 되는 거를 많이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대입 연산자는 그냥 는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뒤에 있는 값을 변수에다가 딱 넣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안 넣어주고 어떠한 수치 계산을 해주고 넣어달라는 의미로 이러한 사칙 연산이 대입연산자 앞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넣어주기 전에 뒤에 얘와 얘를 이 가운데 사칙 연산으로 계산을 해주고 자기 자신에다가 넣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원래 10이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은 얘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있던 A가 10이면요. 거기다 2를 더해서 12가 된 값을 다시 A에다가 넣어달라는 거죠. 빼기 는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원래 있던 A에다가 빼기를 해주고 그 값을 넣어달라는 거고, 곱하기 마찬가지, 나누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된 값을 A에다가 넣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 연결 연산자도 동일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해당하는 대입연산자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코드에서는요, 먼저 A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A라는 값에다가 5라는 숫자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다가 A를 한번 출력을 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화면에는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에도 5가 출력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A에다가 갑자기 3을 더한 다음에 그 더한 원래 있던 A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8이 되죠. 그 8이라는 값을 다시 A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가 8이 되기 때문에 8을 호출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현재 A가 8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A에다가 4를 빼버리고 그럼 4가 되죠. 그 4 된 값을 여기다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A는 이번엔 4가 된 상태가 돼서 화면에 출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인 상태에서 곱하기 2를 하는 것을 A에다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2는 다시 8이 돼서 들어간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로 나누게 되면은 2가 돼서 A가 2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당연히 0이죠. 그래서 0을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A에 이제 숫자가 아닌 갑자기 오렌지 주스를 넣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다음에,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오렌지까지만 넣었죠. 그렇게 넣은 상태에서 는 해서 주스를 띄어쓰기 한 주스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오렌지 띄어쓰기 주스라는 글씨가 A의 통째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렌지 띄어쓰기 주스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 파일을 이제 저희도 살펴보면 replace.php라고 돼 있는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 파일이 제공되어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면 다음과 같이 replace.php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파일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럼 브라우저에서 나도 실행을 해봐야지 라고 하면 여기에 replace.php 하고 엔터를 치면 숫자들이 잘 바뀌다가 오렌지 띄어쓰기 주스도 잘 돼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많이 그 사칙 연산과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자를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한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이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대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조건문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변수 A와 변수 B가 같으면 뭔가를 실행,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거를 실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설명을 좀 더 드릴 때 비교 연산자 부분은 이 if, else라고 하는 조건문을 사용할 때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비교할 때 정말 쓸 수 있는지를 확인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 들어간 값이 3이랑 같으냐를 물어봐서 참이면 같으면 참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을 표시를 하는 게 는이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되는 값은 느낌표 는입니다. A와 B가 다르면 참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같은 경우에는 거짓을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비교할 때 쓰는 뭐뭐보다 크거나 뭐뭐보다 작다 혹은 뭐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비교 연산자로 쓰이는 그러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할 때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있는데 얘가 뭐랑 같거나 혹은 뭐뭐보다 크거나 할 때 이러한 비교 연산자를 정말 많이 사용하니 비교 연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 할 때 혹은 다른 조건문을 사용할 때 하는 것을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조건문 사용 등에는 앞으로 배우실 부분인데 if문이라고 하는 조건문 외에도요. 그 다음에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반복문, 그리고 if는 if else문으로 쓰이고 지금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러한 그 조건문을 사용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 이 비교 연산자가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논리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논리연산자도 이 조건문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느낌표만 있으면 A가 참인 경우에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리턴해주는, 그 다음에 A가 거짓이면 그거의 반대인 참을 리턴해주는 부분이 논리연산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참인 경우에만 참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앞에 게 이 경우죠.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은 앞에 게 조건이 있고 뒤에 게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 참이고 뒤에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참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밖에 앞 조건이 거짓이거나 그 다음에 뒤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당연히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로 표시가 되는 게 이 AND 연산이고요. 둘 중에 만약에 앞에 게 참 하나만 되거나 할 경우에도 얘는 거짓으로 표시되고, 또한 반대로 앞에 게 거짓이고 뒤에 게 참인 경우에도 거짓으로 되는 게 이 AND 연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가 참이어야지만 참이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은 거짓이 되는 게 이 논리연산자의 AND입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 이 OR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R는 하나라도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양쪽 두 개가 다 참이면 당연히 참이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참이고 또 하나가 거짓이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 되면은 참이라고 리턴을 해주는 게 이 OR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에 부분부터 우리가 많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연산자인 산술 연산자에 대한 설명, 문자 연산자, 연결 연산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대입 연산자에 대한 설명까지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램 쪽에서 사용할 때는 뒷부분에 이어지는 그, 어, 그 조건문이라고 하죠. 그 조건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건문에 사용되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다음 수업 시간에 아마 설명을 더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산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드렸고, 그 앞부분에 상수와 변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PHP문에 사용할 때 에코 부분에 대한 설명과 주석 처리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설명은 지금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어서 연결되는 영상은 HTML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iv라고 하는 부분과 spa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HT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화면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영상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수업을 원래 오프라인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항상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매 수업 시간이 아니고요. 처음 학기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한 목표, 제가 해야 될 목표가 이번 주는 이 정도까지라는 것을 준비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원래는 수업 시간이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시간 안에 오늘 설명이 다 끝나고 학생분들이 다 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수업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PHP 부분과 주석 역할, 그 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상수 변수와 그 다음에 유용한 변수 만드는 방법, 다양한 연산자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한 주 분량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다른 수업 시간에 비해서 조금 짧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고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학교에서 권장사항으로 지정해주는 시간이 75분 이상을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그러한 분량, 최소한 못해도 그 이상의 분량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다음 연결되는 수업에서는 이 PHP 이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문 설명까지 또 연결이 되면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수업을 연결해서 하면은 학생분들도 더군다나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인데 하시게 되면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오늘 수업은 이 뒤에 연결되는 이 영상까지만 보시면은 이 영상이 한 24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로 같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몇 가지 실습해 봤던 거는 같이 본인의 컴퓨터에서 잘 동작을 하는지 각각의 예제 파일을 뭐 보시고 이렇게 예제 파일들을 제공해 드리는 게 있으니 APM 셋업 폴더 안에 htdoc라는 폴더 안에 04 폴더 안에 꼭 넣어서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브라우저에서 꼭 실행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연결되는 HTML 레이아웃 부분도 꼭 보셔서 HTML에 대해서는 저희 오프라인에서 실제 수업을 할 때는 하나도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학생분들이 그런 걸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간에 4월 달에 언제 한번 만나는 게 있느냐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각 팀을 편성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팀을 편성하는 시기가 저희가 잘 계산을 해보면, 네, 지금 3월달 2주 수업을 했습니다. 네, 2주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4월달 달력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3월달에 한 주 수업, 그 다음에 둘째 주 수업, 4주, 4월 한 주 수업하고 그 다음에 3주까지 했고요. 4주, 5주, 6주, 7주가 됩니다. 7주가 되고 저희가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하겠다라는 게 이 8주차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은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네, 가능한 팀을 이쪽쯤에 편성을 해주고 저희 오프라인을 만나면서 어떤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한 주 정도만 더 고민을 해보고 팀을 만든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편성할 건지를 여기에 하거나 아니면은 이쯤에 팀 편성을 하거나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팀 편성을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럼 팀끼리 또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래, 소규모로 만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주나 2주 정도 더 고민을 해보고, 네, 이때 저희 이제 수업 들으시는 지금 시간일 텐데 이때 한 주 더 고민해서 그 다음 주 저희 그 영상 준비를 할 때 이때 팀 편성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5월 첫 주에 저는 팀이 꾸려져서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그때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를 했고 보시고 뒤에 이어서 이 영상도
꼭 보셔서 HTML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오프라인 할 때 완전히 마스터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멀티미디어 태그에 이어서 HTML 문서의 레이아웃과 관련된 내용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5 요소의 공간 분할 방식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HTML5의 태그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지금 본 거는 문자 태그, 뭐 리스트나 테이블, 그리고 이미지 이런 태그들을 봤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태그들이 HTML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HTML5 태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예, 이 바디 영역 안에 태그들을 적절히 삽입을 하면 공간을 차지하면서 뭔가 내용들을 출력해주죠. HR 태그 같은 경우에는 수평선을 그어줬었고, 그 다음에 H 태그들은 뭔가 굉장히 글자를 크게 하면서 볼드 효과를 줘주면서 줄 단위로 자리를 차지하는, 즉 그런 여러 가지 공간에 배치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내용들을, 우리의 콘텐츠들을 브라우저의 화면에다가 배치를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이 이 블락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락 레벨로 자리를 차지하는 태그들이 여기 아래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블락 레벨 요소들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냐? 자, 언제나 새로운 단락에서 시작한다. 예. 언제나 새로운 단락에서 시작한다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툭툭툭툭툭툭툭 쌓인다라는 얘기죠. 이 p 태그가 하나 들어가면 자기가 그냥 새로운 단락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 옆에 붙는 게 아니고 난 얘랑 싫어. 나는 새로운 단락에서 시작할 거야. 그래서 마치 줄바꿈 효과가 위아래로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그 p 태그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p 태그나 그 다음에 우리 봤었던 DL 태그, DT 태그, 그 다음에 피규어 태그, 그리고 H 태그 여기 있죠. 이런 태그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되돌이켜 보면 페이지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뭔가 착착착착 쌓아서 내려왔다라는 느낌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블락 레벨 요소들은 위에서 아래로 쌓인다. 새로운 단락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 가능한 최대 크기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블락 레벨 요소가 또 다른 블락 레벨 요소나 혹은 인라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면 인라인 요소가라는 녀석이 나왔네요. 인라인 요소는 뭘까요? 예. 인라인은 이제 두 번째 기준입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두 번째 기준인데, 이 인라인의 특징을 갖는 태그들은 새로운 단락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 있던 데이터가 페이지에 있었다면 그냥 그 옆에다가 그냥 붙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락 레벨은 블럭을 쌓듯이 위에서 아래로 새로운 단락을 만들면 내려오는 거고, 인라인은 말 그대로 라인 안에다가 그냥 계속 옆으로 쭈쭈쭈쭈쭈 붙이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걸 인라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의 가로 크기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해당 컨텐츠의 가로 길이만큼, 딱 그 길이만큼만 가로로 길을 차지를 해서 한 행 안에서 연속해서 붙이려는 성질을 갖는 게 인라인 요소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라인 요소는 또 다른 인라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자, 아까 블락 레벨 요소는 또 다른 블락 레벨 요소나 인라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었는데, 이 인라인 요소는 또 다른 인라인 요소들만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들의 대표적인 녀석들은 뭐 A 태그, 그저 봤었죠. 그 다음에 뭐 EM 태그라든지 B 태그,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는 스트롱 태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웹페이지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태그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태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디비전 태그랑
스팬 태그라는 녀석입니다. 이 디비전 태그라는 녀석은 임의의 공간을 포함하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뭐 B 태그를 한 5개 써놓고 이거를 디비전 태그로 묶어서 한 개의 단위로 우리가 지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비전 태그는 대표적인 블락 방식의 컨테이너입니다. 예, 블락 방식의 컨테이너. 그래서 이 디비전 안에다가 임의의 HTML 요소들을 와장창 포함시켜 놓고 디비전 단위로 들고 다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HTML5의 컨텐츠 영역에 대한 스타일링은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특정 디비전 안에 들어가 있는 HTML 컨텐츠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뭐 스타일을 적용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각각의 태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스타일링하는 게 아니고 디비전 안에 모아둔 다음에 이 디비전에 대해서 뭔가 스타일링을 지정을 하면 그러면 해당 영역에 대해서 한 방에 스타일링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을 포함하는 컨테이너인데 그 중에서도 디비전 블락 방식의 컨테이너를 우리가 디비전 태그라고 부른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팬 태그라는 녀석도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됩니다. 얘는 이제 대표적인 인라인 방식의 컨테이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라인 방식의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라인 요소들을 이 녀석이 한 방에 쌓아둔다기보다는 모아두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라인 요소들 중에 일부를 이 스팬 태그로 감싸고 그 스팬 태그에다가 스타일링을 쓱 지정해주면 이 스팬 태그로 감싸진 부분들은 그 스타일을 먹는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비전 태그랑 스팬 태그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태그들이다. 특정 임의의 요소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 개의 단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녀석인데 디비전은 블락 레벨 방식, 그 다음에 스팬 태그는 인라인 방식이다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말로만 블락 레벨이다, 인라인 방식이다, 뭐 컨테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코드를 직접 쳐보면서 어떤 식의 보여지는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div 태그를 이용해서 첫 번째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스팬 태그도 이용해서 첫 번째 영역. 자, 여기를 그냥 1, 2,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컨테이너가 총 6개가 있는 거죠. 근데 블락 레벨 컨테이너가 위에 3개, 그 다음에 인라인 컨테이너가 아래에 3개 있는 것 같아요. 블락 레벨과 인라인의 차이는 블락은 위에서 아래로 박스처럼 쌓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스팬은 한 행 안에서 옆으로 붙을 넣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태그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첫 번째 디비전, 두 번째 디비전, 세 번째 디비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영역이 이제 이만큼의 세 가지 영역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비전은 라인 하나를 차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다 차지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이 두 번째 줄을 전부 다 차지한 거고, 세 번째도 세 번째 줄을 전부 다 차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줄씩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스팬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 줄씩 다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다가 붙입니다. 붙이고 바로 옆에 붙이고 바로 옆에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디비전, 스팸만 이렇게 있는 태그들보다는 우리가 보다 일반적인 어떤 이런 HTML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블락 레벨 요소들과 인라인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공간 차지 관점이 있어서요. 그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슬라이드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블락 레벨 요소들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라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대충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디비전은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첫 번째 디비전 태그가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한 개의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한 개의 영역을 갖고 있는 디비전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p 태그가 그죠? 여기 안에 뭔가 또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p 태그는 블락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블락 레벨 요소는 또 다른 블락 레벨 요소나 혹은 인라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은 이만큼을 차지하는데 그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은 인라인으로 아마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비전 안에서도 H1 태그는 블락 레벨이기 때문에 얘가 뭔가 크게 한 줄 차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붙어 있을 것 같죠? 웹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인 브레이크를 강제로 만드는 인라인 요소 태그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라인 브레이크가 강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한 줄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인 ABBR 태그가 들어와서 HTML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P 태그 안에 자, 스팬 태그가 지금 처음 나왔죠. 스팬 태그는 이렇게 텍스트들 사이에 옆으로 펼쳐지는 이 구간 경상북도 구미 뭐 요 정도만 내가 포함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만큼만 경상북도 구미 이만큼만 내가 쓱 가져와서 뭔가 스타일링을 하겠다. 그러면 요만큼의 인라인 요소들에 대해서만 스타일링을 하는 그러한 코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인라인 요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경상북도 구미시 금호공과대학교는 한 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 구미 요거가 이 스팬에 의해서 감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아쿠아색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성한 이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디비전은 이만큼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디비전은 이만큼이고 두 번째 디비전이 이만큼이죠. 자, 첫 번째 디비전 안에서는 H1 태그가 크게 한 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EM 태그 여기가 이만큼이 스트롱 태그고 이만큼이 EM 태그죠. 얘네들은 이제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옆으로 붙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R 태그가 들어갔으니까 라인 브레이크가 발생해서 한 줄을 띄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ABBR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 태그가 나오죠. P 태그도 블락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HTML 옆에 붙는 게 아니고 이제 한 줄을 차지하려고 당당하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구미시라는 텍스트들 중에서 경상북도 구미에 대해서만 스팬 태그로 지금 감싼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해서만 아쿠아색으로 컬러링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M 태그가 또 들어왔는데 EM 태그는 또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옆에 그냥 붙는 거예요. 붙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텍스트가 붙게 되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블락 레벨 요소들과 인라인 요소들이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동작하는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블락 레벨과 인라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버튼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메뉴가 어떻게 배치되고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는 건지를 보다 쉽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것저것 막 해보면서 어쩌다가 맞출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을요.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이 자리를 차지하는 그 원리,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블락 레벨이니까 세로로 쌓이겠구나, 인라인이니까 뭐 옆으로 붙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가 혹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무래도 좀 더 쉬워지겠죠.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블락 레벨과 인라인 레벨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HTML5 태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TML5로 들어오면서 문서의 구조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구조를 잡으면서 의미론적인 부분을 같이 부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의미론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식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많이 있죠.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영역은 타이틀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주로 메뉴가 들어있는 영역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메인 광고가 들어온다. 그
그다음에 그 밑에는 다양한 뉴스들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 맨 밑에는 이제 주제별 이슈들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사이드바 쪽은 주로 뭐 광고들이 들어온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 문서를 조각을 내볼 수가 있겠죠. 이 조각을 내는 방식이 HTML5에서는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HTML5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러한 의미적인 분할을 하기 위해서 주로 디비전 태그를 많이 썼어요. 아까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태그가 디비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디비전 태그에다가 이제 각 회사의 개발자들이 이제 각각 별도로 아이디를 지정하는 거죠. 아이디 우리 어디서 써봤죠? 예, 링크 할 때 써봤죠. 문서 내에서 특정 영역을 이제 지정하고자 할 때 아이디를 적어 놨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식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메인 페이지를 디비전으로 열심히 차차차차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 디비전은 메인 메뉴에 대한 걸 넣어놔야지 하고 아이디를 메인 메뉴라고 이제 할당을 하면 이제 그 영역을 특정 개발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메인 메뉴를 위한 디비전이구나, 혹은 뭐 광고를 위한 디비전이구나, 혹은 타이틀을 위한 디비전이구나, 뉴스를 위한 디비전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하지만 단순히 그냥 아이디에다가 값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아이디에 메인 메뉴 적었다고 그게 메인 메뉴를 위한 아이디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냥 사람들 간의 약속이지 뭔가 시스템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코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웹 검색 엔진들이 이제 웹 서비스나 사이트 문서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 각각 회사마다 다 다른 아이디를 쓸 거니까요. 동일한 의미를 갖는 영역이지만 A 회사는 뭐 메뉴라고 지칭을 하고 B 회사는 메인 메뉴라고 지칭을 하고 C 회사는 메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텀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작성해 버리면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자, 이제 HTML5 이후에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의미적 분할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 태그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태그들로 문서가 구조가 잡히면 이제 웹 엔진들이 검색 엔진들이 이제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통된 태그를 사용을 했다면 그러면 공통된 의미를 지니겠구나라는 이제 어떤 일종의 규약에 의해서 사이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떠한 태그들이 추가됐는가?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5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비전을 그냥 쌓아두고 각 회사별로 마음에 드는 아이디를 그냥 지정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가 아티클만 몰아넣는 그런 영역인가 보다라고 그냥 유추를 하는 거죠. 하지만 HTML5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태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헤더는 말 그대로 헤더고요. 머릿말, 후터는 꼬릿말. 자, 이 안에 뭔가 내용들이 들어올 텐데 이 내용들은 이 문서의 머릿말과 관련된 내용이다. 꼬릿말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와 관련된 내용이다. 섹션 그리고 아티클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보다 그냥 아이디를 의미로 설정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태그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을 이용을 해주면 개발자들도 당연히 섹션이랑 아티클 이런 태그로 감싸져 있으니까 그 용도로 사용된 영역이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 검색 엔진들도 공통된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구조화 됐으면 공통된 의미를 가지겠구나 메인 메뉴 내비게이션 바와 관련된 내용들인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제를 조금 보면요. 지금 위와 같은 좀 넓힐게요.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잡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딱 보면은 여기가 맨 위쪽이 타이틀 그리고 맨 아래는 후터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섹션을 나눌 수 있고 그 각각의 섹션에 아티클들이 여러 개 들어가는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HTML4를 썼을 때와 5를 썼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링크가 이 두 개의 링크입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요.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HTML4 버전으로 만든 거죠. 4 버전으로 헤더, 내비게이션, 섹션, 아티클, 부터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TML5 버전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헤더, 내비게이션, 섹션, 아티클, 부터. 자, 잘 보면 생김새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태그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HTML5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헤더, 부터. 자, 이쪽을 볼게요. 헤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그 다음에 이쪽이 섹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티클 2개가 있구나, 그 다음에 후터가 여기 달려있네 라는 것들을 쉽게 개발자나 시스템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HTML4 버전에서는 일단 전부 다 일단 디비전인 거예요. 전부 다 디비전인 거고, 이제 회사 내에서의 약속에 따라서 헤더라고 아이디를 했으면 헤더인 걸로 하자. 다른 회사는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자. 또 우리 회사는 메뉴라는 아이디가 들어간 디비전은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의미의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기억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긴 거는 똑같이 나오지만 전달되는 의미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일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봤지만 주로 머릿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그 다음에 아티클과 섹션으로 본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 영역에는 주로 광고나 뭐 로그인 창 그런 것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부터를 통해서 뭔가 정리하는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태그를 이용을 한다고 해서 요 레이아웃, 요 구조가 그려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의미적인 구분만 수행을 해주지 외관과 관련된 스타일을 지정해주지는 않는다. 즉 어사이드 태그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하고 막 길게 그려주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건 의미론적인 부분들, 즉 이 영역은 광고 영역이다. 이것만 얘기를 해주지 이 광고 영역이니까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길게 그려줄게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따로 스타일링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시멘틱 레이아웃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본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멘틱 레이아웃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은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웹 서비스, 웹사이트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한 그런 의미들을 기본적인 태그로 준비해줬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챕터에서는 주로 우리 링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미지, 멀티미디어 리소스, 그 다음에 공간 분할 태그들, 아까 블락 레벨과 인라인 요소들을 봤었죠. 거기에 시멘틱 레이아웃을 위한 태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HTML 태그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사용법이나 속성을 찾는 법들을 우리가 익혔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태그들이 그리고 속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HTML 태그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더 필요한 태그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W3 스쿨이나 혹은 기타 레퍼런스를 참고해 가면서 직접 쳐보면서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치를 좀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타일링을 위한 부분들, 그래서 CSS3,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 만들어 놓은 거는 웹페이지에서 한번 딱 출력을 하고 나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정적인 구조들을 지금 설계를 해 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동적인 측면을 부여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내용들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는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HTML 태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